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시누이 덕분에 남편의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아무리 요즘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지만 믿었던 남편이 절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께서도 저희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바닷가 마을에서 살았어요. 저희 아빤 멸치잡이를 하셨는데 워낙에 새벽 일찍 나가시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오시는데 씻고 나오셔도 항상 몸에서 멸치 비린내가 났어요. 저랑 여동생은 그 냄새가 좋아서 맨날 아빠한테 안기곤 했습니다. 아빠, 아빠한테서 바다 냄새가 나요. 아빠한테 이렇게 푹 안겨 있으면 바닷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에요. 아이고, 누가 멸치잡이 딸 아니랄까봐 멸치 비린내 바다 냄새라고 좋아하네. 앞으로도 이 아빠가 멸치 많이 잡아서 우리 상이랑 윤이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그런데 아빠가 바다에 나가서 일을 하시다 보니 저희 엄만 항상 창밖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시곤 했어요. 엄마, 맨날 창밖에 보면서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빠 오늘도 무사히 돌아오시라고 기도하는 거지. 아, 그나저나 오늘도 날씨가 별로 안 좋아서 걱정이네. 비록 아빠가 바다에 나가시는 건 걱정이었지만 그래도 집안 분위기 자체가 화목했기 때문에 전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제가 딱 하나 싫어하는 게 있었다면 바로 할머니네 집에 가는 일이었답니다. 저희 집은 딸만 둘이었지만 큰아빠한텐 아들만 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네 집에 갈 때마다 자꾸 할머니가 오빠들이랑 차별을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맛있는 고기 반찬은 다 오빠들한테만 주고 저희한텐 나물 반찬만 먹으라고 잔소리를 하셨죠. 게다가 명절 때도 저랑 여동생은 주방에서 엄마를 도와주느라 바빴는데 오빠들은 사랑방에 들어 누워선 저희한테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키기만 하더라고요. 야, 배상이, 나 출출하니까 부엌에 가서 전 좀 가져와. 아, 그리고 식혜도 한 잔 떠오고. 오빠, 오빤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먹고 싶으면 오빠가 가져다가 먹으면 되잖아. 야, 너 할머니 말씀 못 들었어? 나랑 내 동생은 우리 집안의 기둥이 될 사람이라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가 뭐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어차피 너희들은 시집가면 끝이야.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날 엄마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엄마, 왜 자꾸 할머니는 우리랑 오빠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큰오빠가 그러는데 나랑 윤인 시집가면 끝인 사람들이고 오빠들은 우리 집안의 기둥이 될 사람들이래요. 상희야,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 건 잘못된 거야. 여자든 남자든 집안의 기둥이 될 수 있고 똑같이 소중한 존재들이거든. 그런데 할머니는 옛날 분이라서 남자가 더 중요한 줄 알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야. 할머니가 그러실 때마다 엄마가 최대한 막아줄 테니까 우리 조금만 참아보자. 하지만 할머니는 그 이후에도 계속 저희 자매랑 오빠들을 차별했어요. 오빠들은 학생 때부터 일탈만 일삼는 양아치였고 저랑 여동생은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었는데도 칭찬 한마디 안 하시더군요. 여자애가 공부를 잘해서 뭐 하냐면서 시집만 잘 가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그나마 덜 서러울 수 있었던 건 정말 자상하고 마음이 따뜻했던 저희 부모님 덕분이었어요. 할머니가 그럴 때마다 맞서서 싸워주시고 저희를 안아주며 달래주셨거든요. 하지만 화목했던 저희 가정이 풍비박산 날 뻔한 사건이 있었답니다.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였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너무 많이 불더라고요. 그날도 창문만 바라보시던 엄마가 뭔가 심상치 않다며 나가봐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랑 여동생도 엄마를 따라 나갔는데 부둣가에 경찰들이 막 와 있더라고요. 엄마가 경찰들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한 경찰이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지금 멸치잡이 배가 전복됐다는 신고를 받아서 실종자 수색 중입니다. 네? 멸치잡이 배가 전복됐다고요? 그 배 이름이 뭔데요? 곧이어 경찰한테서 배 이름을 들은 엄만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배가 바로 저희 아빠가 타시던 배였거든요. 엄만 너무 큰 충격에 경찰들을 붙잡고 울면서 애원하기 시작하셨어요. 말도 안 돼. 그거 우리 남편이 타고 나간 배란 말이에요. 제발 우리 남편 좀 찾아주세요. 제발요. 안 그래도 지금 열심히 수색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데요? 파도가 저렇게 심하게 치는데 저러다가 우리 남편 큰일 나면 어떡하냐고요. 안 되겠어요. 그냥 제가 배 타고 나가서 우리 남편 찾아볼게요. 내 남편 내가 찾지 누가 찾겠어요. 안 됩니다. 지금 배를 타고 나가시면 위험해요. 저희 경찰들이 열심히 찾고 있으니까 진정하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부둣가에 쭈그려 앉아서 아빠의 소식이 들려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저랑 여동생도 제발 우리 아빠 구해달라고 얼마나 울고불고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던 중 정말 다행히도 아빠가 구조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빠는 바로 치료를 위해 119에 실려가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 아빠랑 같이 배에 탔던 선원 중 2명은 결국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아빠가 치료를 받고 깨어났을 때 저는 펑펑 울면서 아빠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앞으로 멸치잡이 일 안 하면 안 돼요? 아빠랑 같이 배 탔던 아저씨 2명은 하늘나라로 떠났다잖아요. 만약에 아빠도 나중에 그렇게 되면 나 진짜 못 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 멸치잡이 하지 마요. 네? 상이야, 아빠 괜찮어. 아빠가 평생 하던 일이 이것뿐인데 이 일을 그만두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리겠어? 다음엔 절대로 이런 일 없게 조심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빤 저희 가족 모두가 말렸는데도 끝끝내 고집을 꺾지 않고 멸치잡이 일을 계속 하시더군요. 저는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엄마처럼 매일 아빠가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다행히 그 이후론 아빠한테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늘이 저랑 엄마의 기도를 들어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해 평범한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멸치잡이를 하던 아빠의 얼굴이 너무 늙으신 걸 보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 월급을 몽땅 아빠한테 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이야, 난 이 돈 필요 없다. 난 우리 상이가 이렇게 든든하고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러니 이 돈은 너 필요한 데 쓰거라. 아빠, 그러지 말고 제 선물이니까 그냥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멸치잡이 일도 그만두시고요. 이제 저도 돈 버는데 먹고 살 걱정하느라 굳이 그런 위험한 일 하실 필요 없잖아요. 저는 다시 한번 아빠를 강력하게 설득했습니다. 결국 저희 아빠는 멸치잡이 일을 그만두고 엄마랑 같이 동네에 작은 식당을 열어서 운영하기 시작하셨어요. 이제는 위험할 일이 없으니 너무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열심히 일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가 30대 후반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 여동생은 물론이고 제 친구들까지 다 결혼하고 애 낳고 했지만 저는 남자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취미로 잠깐 기타를 배웠었는데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때마다 혼자 기타를 치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죠. 그러다가 저는 취미가 잘 맞는 친구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에 직장인 밴드 동호회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취미로 드럼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고깃집을 하나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제가 기타 치는 걸 보고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와, 이게 기타 학원 잠깐 다닌 실력이라고요? 그럼 그 이후엔 독학으로 이 정도 실력까지 끌어올리신 거예요? 아, 네. 야근을 자주 하다 보니까 기타 학원 갈 시간이 없어서 독학으로 익히게 됐어요. 그나저나 민태 씨도 드럼 실력이 장난 아니신데요? 여기 밴드 가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딱 봐도 되게 오래되어 보이시는데. 아, 저도 가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겨우 3달 차예요. 저나 상희 씨나 밴드 경력이 없으니까 같이 열심히 한번 해봐요. 한 번은 밴드 동호회에서 작은 공연장을 빌려서
우리끼리 공연을 하기로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동호회에서 돈을 내고 빌린 합주실이 있었는데 저는 잘하고 싶은 마음에 매일 퇴근하고 합주실에 가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랑 똑같이 매일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저희 남편이었답니다. 상희 씨, 오늘도 기타 연습하러 오신 거예요? 야, 진짜 부지런하시다. 제가 원래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이왕 공연하는 거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와, 어쩜 저랑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지난번부터 느꼈는데 상희 씨랑 저랑 성격이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저녁은 드시고 오신 거예요? 안 드셨으면 저랑 같이 이 근처에서 밥이나 먹고 오실래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점점 친해지다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밴드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다 같이 뒤풀이를 하는데 동호회 사람 중 한 명이 저랑 남편한테 이러더라고요. 뭐야, 둘이 요즘에 왜 이렇게 친해? 설마 둘이 우리 몰래 사귀는 거 아니야? 그러자 남편이 수줍은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그게 사실 저랑 상이 정식으로 만나고 있어요. 공연 끝나고 날 잡아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벌써 들켜버렸네요.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야, 완전 선남선녀 커플랍셨네. 그래서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신혼집은 구했어? 청첩장 나오면 우리한테 제일 먼저 돌릴 거지? 아유, 벌써 신혼집이라뇨. 아, 형님은 농담도 참. 그렇게 남편과 1년 정도 만나다 저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좀 정신이 없더라고요. 예비 시누이가 먼저 결혼해서 애가 셋이나 있었는데 애들이 3살, 2살, 그리고 이제 6개월 된 아기까지 다 어렸거든요. 예비 시모가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시는데 갑자기 2살짜리 예비 조카가 으앙하고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자 예비 시모가 예비 시누이한테 이러시더군요. 아유, 아이 넌 왜 이런 자리에 애들을 다 데려오니? 정신이 하나도 없어 죽겠잖아. 그럼 어떡해. 이 어린 애들을 집에 놔두고 올 수도 없고 우리 시댁의 애들을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너희 시댁의 애들을 왜 못 맡겨? 아, 이런 날은 맡길 수도 있는 거지. 왜 못 맡기는지는 엄마가 더 잘할 텐데. 아, 나라고 뭐 정신없게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그런데 그때였어요. 남편이 예비 시누이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하더군요. 너 지금 손님 왔는데 자꾸 큰 소리 낼 거야? 아우, 상희야, 미안해. 제가 애가 셋이라서 좀 정신이 없어. 괜찮아. 나 애들 좋아해서 아무렇지도 않아. 아가씨, 전 괜찮으니까 그냥 편하게 애들 보세요. 원래 그 나이 땐 시끄러운 게 정상이잖아요. 조금 어수선하긴 했지만 무사히 인사자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저희 아빠는 남편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나저나 자네 나이가 벌써 40이 넘었다며. 체격도 좋고 참 듬직한데 왜 이 나이까지 결혼을 안 했나. 자네 좋다고 따라다닌 여자들 꽤 많았을 것 같은데. 아, 사실 제가 장사를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여태까지 여자 만날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가게가 좀 안정돼서 취미생활 하러 갔는데 거기서 상희를 만난 거예요. 저 살면서 이렇게 현명하고 똑부러지는 여잔 처음 봤거든요. 앞으로 상희랑 좋은 가정 꾸려서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남편도 저희 집에 허락을 받게 되었고 저는 30대 후반의 나이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결혼하고 나선 행복한 나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이 고깃집을 운영하느라 바쁘다 보니 제가 가끔 퇴근하고 가서 서빙을 도와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힘들지 않고 오히려 재밌더라고요. 저기요, 여기 양파 장아찌 좀 더 주세요. 아, 손님, 여기 양파 장아찌 나왔습니다. 저희 집 양파 장아찌 엄청 맛있죠? 이거 저희 시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거거든요. 다른 손님분들도 꼭 이 양파 장아찌 몇 번씩 리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장아찌 많이 드릴 테니까 다음번에도 꼭 저희 집에 찾아주세요. 제가 손님들한테 살갑게 말을 하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남편은 저 때문에 장사가 더 잘 되는 것 같다며 저한테 항상 고마워했답니다.
그런데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좋은 게 하나 더 있었어요. 그건 바로 섬세하고 마음이 따뜻한 저희 시누이였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 생일이었는데 시부모님께서 다 같이 식사나 한번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 갔는데 시누이가 저한테 선물을 하나 주는 겁니다. 새언니, 이거 새언니 생일 선물이에요. 선물로 뭐가 좋을지 몰라서 향수를 사봤는데 새언니 취향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어머,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수인데 어떻게 알았어요, 아가씨? 이거 유명한 향수도 아니라서 쓰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아니, 지난번에 새언니가 저희 집에 오셨을 때 너무 좋은 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향을 찾으려고 향수 매장 돌아다니면서 골라본 거예요. 와, 아가씨 진짜 섬세하시다. 아무거나 줘도 감사하게 받을 텐데 절 위해서 향수 매장 돌아다니면서 찾으신 거예요? 이야, 원래 이런 선물 같은 것도 많이 받아본 사람이 더 잘 챙긴다고 하던데 아가씨도 가족들한테 좋은 생일 선물 많이 받아보셨나 봐요. 저요? 글쎄요. 전 생일 때 케이크도 제대로 먹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 엄만 맨날 오빠한테만 선물 사주지. 저한테 뭐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어머, 말도 안 돼. 아니, 똑같은 자식인데 그런 게 어딨어요. 어머님, 아가씨 말이 사실이에요? 그러자 시모가 시누이를 째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얘는 지 엄마 욕먹이고 싶어서 별 얘기를 다 하네. 그땐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던 거지. 이제 와서 뭘 그런 걸 얘기하고 그래? 그 말에 아가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입을 꾹 다물더군요. 그런데 그날 다 같이 식사를 하고 나서 시댁 식구들이랑 고스톱을 치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잘 못 치는데 시부모님 실력이 장난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5판은 시부모님이 돌아가면서 이기셨는데 6번째 판에서 남편이 선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3살짜리 큰 조카가 과자 한 봉지를 손에 들곤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과자 좀 까주세요. 큰 조카가 화투판을 그대로 밟고 달려오는 바람에 화투판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버럭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이, 내가 이기고 있었는데 이게 뭐야? 야, 안민주, 너 애들 관리 안 하냐? 어른들 놀고 있는데 함부로 끼어들지 말라고 가르쳤어야지. 여보, 다시 하면 되지 왜 그래? 애들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당신 때문에 하람이가 겁먹었잖아. 하람아, 외삼촌이 하람이 미워서 그런 거 아니니까 무서워하지 마. 알았지? 지난번부터 느꼈던 거지만 남편은 조카들한테 너무 야박하게 구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시댁에서 모였는데 남편이 매운 등갈비찜이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매운 거 먹고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면서요. 그런데 그때 시누이가 곤란한 표정으로 이러더군요. 오빠, 우리 애들은 매운 거 못 먹는데? 오빠가 얘기한 그 식당은 어른들이 먹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운 곳이잖아. 에이, 가서 애들은 계란찜 같은 거 시켜서 먹이면 되지. 아니면 넌 그냥 집에 있던가.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시매부가 한마디 하더군요. 형님, 너무하시네요. 형님이 우리 애들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애들이 먹어봤자 뭐 얼마나 먹는다고. 당연히 어른들 입맛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자꾸 언성이 커지자 시모가 나서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저희 남편이 말한 매운 등갈비찜을 먹으러 가자고 하더군요. 결국 다 같이 남편이 말한 그 식당으로 갔는데 시누이가 직원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계란찜도 하나 주시고요. 혹시 애들 밥 사 먹일 김 같은 거 있을까요? 그런데 그걸 본 남편이 갑자기 시누이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야, 식당에 와서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실례야. 난 밥 먹으러 와서 애들 타령하는 부모들이 제일 싫더라. 여보, 또 왜 그래? 아가씨가 달라고 우긴 것도 아니고 뭐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 그냥 메뉴판에 있는 것만 시켜야지. 왜 자꾸 다른 걸 요구하냐고. 요즘에 노키즈존이 왜 생기겠어? 다 저런 부모들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야. 별것도 아닌 걸로 짜증을 내는 남편 때문에 또 분위기가 쭉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결국 시누이네 부부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일찍 집에 가버리더군요. 그날 집에 온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보, 도대체 아가씨한테 왜 그러는 거야? 왜 자꾸 애들 가지고 시비 거냐고. 시비 걸만하니까 거는 거지. 난 솔직히 애들이 싫어. 내 조카들이지만 예쁘지도 않고 시끄럽기만 하다고. 나중에 내 일 나오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냥 귀찮은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당신 진짜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당신 조카잖아. 좀 예뻐해주면 어디가 덧나? 남편과 둘이 있을 땐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꼭 신우이네 가족들이랑 같이 있을 때면 분란이 생기곤 했어요. 아무리 애들을 안 좋아한다지만 자꾸 애들 가지고 시비를 거는 남편이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때까진 그 문제만 빼면 괜찮았는데 남편과 같이 살면 살수록 안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남편이 사치가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자꾸 쓸데없이 비싼 게임기나 별로 예뻐 보이지도 않는 인테리어 용품을 비싼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게다가 한 번은 말도 없이 못 보던 손목시계를 차고 있더군요. 제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자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아, 이거 내가 이번에 백화점 가서 하나 샀어. 자그마치 1,000만 원짜리 시계인데 어때? 좀 뽀대나지 않어? 뭐라고? 1,000만 원? 당신 미친 거 아니야? 무슨 시계를 그렇게 비싼 걸 사? 남자가 이 정도는 차고 다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 친구들도 다들 비싼 시계 차고 다니더라. 명색이 내가 식당 사장님인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차고 다녀야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데다가 돈을 펑펑 쓰면 어떡해. 당신 돈은 안 모을 거야? 미래를 위해서 저축은 안 할 거냐고. 하지만 남편은 제가 그러든 말든 신경도 안 쓰더군요. 그래서 며칠 후에 시댁에 갔을 때 제가 시부모님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 사람 손목에 있는 이 시계 1,000만 원짜리래요. 저희가 무슨 부자도 아닌데 이렇게 비싼 시계가 말이 돼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이 좀 혼내주세요. 그러자 시모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지가 벌어서 지가 산다는데 뭘 혼내달라는 거야? 남자가 어깨 펴고 다니려면 그 정도는 살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시누이가 콧방귀를 끼더니 남편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뭐? 1,000만 원짜리 시계? 오빠 돈 많은가 보다. 나한텐 돈 한 푼도 없다고 하더니? 내가 돈이 많든 적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나저나 너 네 애나 좀 달래봐라. 자꾸 시끄럽게 칭얼거리잖아. 나 우리 막내 안고 있는 거 안 보여? 그럼 오빠가 우리 하빈이 좀 안아주던가. 하빈이가 오빠한테 안기고 싶다잖아. 너랑 네 남편 놔두고 왜 나보고 안아달래? 아휴, 애도 하나 제대로 못 키우면서 누가 누구한테 잔소리를 하는지 원. 보다 못한 저는 칭얼대는 둘째 조카를 번쩍 안아서 달래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조카들이랑 놀아줬어요. 신우이가 혼자서 애 셋을 감당하느라 너무 버거워 보였거든요. 그러자 신우이가 저한테 이러더군요. 새언니,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애들이랑 놀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오빠는 애들한테 관심도 전혀 없는데 새언니가 놀아주니까 제가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아휴, 그래도 제가 외숙모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얘들아, 나중에 외숙모가 또 놀아줄게. 다음번엔 더 재밌게 놀자. 그런데 남편과 결혼한 지 1년쯤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집에 있었는데 남편이 전화로 신우이랑 싸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별일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이 왜 신우이랑 싸웠는지 알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앞으로 소포 하나가 도착한 거예요. 보는 사람 이름을 보니 다름 아닌 신우이더라고요. 뜬금없이 왜 이런 걸 보냈나 싶어서 소포를 열어본 저는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서류가 들어있었거든요. 그 서류는 바로 신우이가 첫째 조카와 둘째 조카를 입양한다는 입양 서류와 남편이 자필로 쓴 A4 용지 복사본이었어요. 그 복사본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나 안민태는 내 동생 안민주가 내 아이 하람이와 하빈이를 키워주는 조건으로
각각 60만 원씩 매달 12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자마자 너무 큰 충격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동안 신우이의 아이들이라고 알고 있었던 첫째 조카, 둘째 조카가 사실은 남편의 애들이었던 겁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바로 신우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가씨, 도대체 이게 뭐예요? 저한테 보낸 서류들 뭐냐고요? 정말로 하람이랑 하빈이가 저희 남편 애들이었던 거예요? 새언니, 제가 모든 걸 다 얘기해 줄 테니까 내일 저희 집으로 오실래요? 오빠한텐 제가 그 서류 보냈다는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마침 다음 날이 주말이어서 저는 아침 일찍부터 신우이네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신우이가 제가 몰랐던 모든 비밀을 실토하기 시작하더군요. 새언니, 그 서류 받고 많이 놀랐죠? 그동안 새언니 속여서 미안해요. 그런데 저도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다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아가씨, 뜸들이지 말고 빨리 얘기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사실 언니도 좀 느꼈겠지만 저희 엄마가 오빠랑 저를 엄청 차별했어요. 어릴 때부터 오빠만 좋은 반찬에 좋은 옷 사주고 전 맞지도 않는 오빠 옷 물려입고 자랐거든요. 게다가 오빠 심부름이랑 뒤시다거린 전부 다 제 차지였어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성인이 되어서 각자 자취하는데도 엄마가 맨날 오빠 집에만 반찬을 바리바리 싸다 주더라고요. 저는 김밥을 사 먹든 굶든 관심도 없었어요. 직장 다닐 때도 오빠가 저보다 월급 많다고 오빠랑 엄마가 저를 얼마나 무시했는 줄 알아요? 신우이는 갑자기 시모한테 받았던 서러운 차별에 대해 얘기하더군요. 저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신우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아가씨가 딸이란 이유로 차별받았다는 건 잘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하람이랑 하빈이가 저희 남편의 애들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새언니, 이제부터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사실 오빠가 몇 년 전에 결혼을 한 번 했었어요. 처음엔 애를 둘 낳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둘이 성격이 너무 안 맞았나 봐요. 허구한 날 싸우더니 결국엔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저희 남편이 이혼을 했었다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오빠가 이혼할 때 둘째 하빈이가 5개월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오빠랑 전 새언니가 둘 다 애를 못 키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희 엄마가 저한테 뭘 하는 줄 아세요? 오빠 앞길 막지 말고 네가 좀 키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미쳤어요? 오빠 애를 키우게? 그래서 처음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그랬더니 엄마랑 오빠가 제발 키워달라면서 평생의 소원이라고 비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애들을 안 키우면 고아원에 보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예쁜 애들을 차마 고아원에 보낼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조카들 입양하고 오빠한테 양육비를 받는 조건으로 키우게 된 거예요. 새언니, 제가 시댁에 왜 애들을 못 맡긴다고 한 줄 아세요? 저희 시부모님한테 죄송해서 못 맡기는 거예요. 저희 남편 애도 아닌데 시부모님한테 봐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신우의 말을 듣고 머리가 순간 멍해지고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늘이 뒤집힌다는 게 바로 이런 걸 뜻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신우인 계속해서 제가 몰랐던 얘기들을 해주더라고요. 사실 오빠가 처음엔 양육비를 몇 번 주다가 경기가 어려워져서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그 핑계로 안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땐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제가 이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빠가 얼마 있다가 4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 거예요. 돈 없어서 양육비도 못 준다면서 그런 비싼 차를 사는 게 말이나 돼요? 그래서 그때도 오빠랑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말도 안 돼. 자기 애를 아가씨한테 맡긴 걸로도 모자라서 양육비도 안 줬다고요? 네, 우리 오빠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 이후에 사정이 조금 나아지고 나선 다시 양육비를 주긴 줬는데 갑자기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오빠가 이혼했다는 사실도 그리고 애가 있다는 사실도 절대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켜서
새언니한테 차마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지금 가족들 전부 다 짜고서 절 속였다는 얘기예요? 아가씨,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다들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죄송해요, 언니. 저 새언니한테 진짜 못할 짓 한 거 알아요. 그래도 이제 하람이랑 하빈인 제가 제 아들로 여기고 키우기로 했으니 오빠가 새언니랑 새 출발하기만을 바랬어요. 그런데 오빠가 새언니랑 결혼하고 나선 아예 저희 애들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양육비도 한 번 안 주고 1년 동안 우리 애들 보러 찾아온 적도 없었어요. 우리 집이 먼 것도 아니고 차로 1시간이면 오는데 한 번도 안 보러 온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새언니도 우리 오빠가 우리 애들 엄청 귀찮아하는 거 봤죠? 얼마 전에 우리 하람이가 문턱에 걸려서 넘어졌을 때도 오빠가 모르는 척하는 거 다 봤잖아요. 우리 오빤 자기 자식도 나 몰라라 는 그런 인간이라고요. 이럴 수가. 어떻게 그 인간이 그런 짓을. 그런데 아가씨,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태까지 날 깜쪽같이 속여놓고 왜 이제 와서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냐고요. 얼마 전에 오빠가 1,000만 원짜리 시계 샀다고 새언니가 얘기해 준 적 있었죠? 저 그거 보고 진짜 눈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자기 사고 싶은 거, 치장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다니면서 애들은 나 몰라라 하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한테 전화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새언니한테 다 까발리겠다고 통보했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배째라면서 저한테 쌍욕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한테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며칠 전 남편이 신우이랑 싸웠던 게 이것 때문인 것 같더군요. 저는 신우이한테서 이 모든 얘기를 들으며 눈앞이 깜깜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신우인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새언니, 제가 새언니 많이 좋아하는 거 알죠? 더 늦기 전에 우리 오빠랑 얼른 이혼해요. 우리 오빤 자기 자식도 나 몰라라는 쓰레기 같은 놈이란 말이에요. 새언니는 좋은 사람인데 그런 인간이랑 같이 살 필요 없잖아요. 괜히 새언니 인생 망치지 말고 지금이라도 얼른 오빠랑 갈라서요. 이건 진짜 제가 새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럼 아가씨는요? 아가씨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인간이 양육비도 안 준다면서요. 저는요, 우리 애들 이미 제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키우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오빠한테 양육비는 무조건 받아내야죠. 소송까지 해서라도 받아낼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새언니는 새언니 생각만 해요. 알았죠? 저는 그렇게 충격적인 남편의 비밀을 전부 알게 된 후 신우이의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절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속해서 절 속였다는 사실에 아주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남편이 운영하는 고깃집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손님들이랑 직원들이 보든 말든 남편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야, 안민태, 네가 감히 나를 속여? 여보, 갑자기 여긴 무슨 일이야? 내가 속이기는 뭘 속였다고 그래? 끝까지 뻔뻔하게 나온다 이거지? 너 나랑 결혼하기 전에 한 번 이혼했었다며. 그리고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애도 둘이나 있다며. 아가씨가 키우고 있는 하람이랑 하빈이 당신 애들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한창 영업하는 시간대에 와서 왜 헛소리를 하고 그래? 헛소리? 넌 지금 내가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 그럼 이 서류들은 뭔데? 아가씨가 네 애들 키워주는 조건으로 양육비까지 주기로 했었다며. 여기 네가 자필로 작성해서 서명까지 했는데 이래도 아니라고 우길 거야? 제가 남편한테 그 서류들을 내밀자 남편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선 입을 틀어막더군요. 여보, 이걸 어떻게 내가 갖고 있냐고? 아가씨가 나한테 보내줬다. 왜? 며칠 전에 양육비 문제로 아가씨랑 대판 싸웠다며? 아가씨가 앞으로 계속 양육비도 안 주고 이딴 식으로 하면 나한테 다 폭로할 거라고 얘기했다며. 아가씨는 너랑은 달리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서 약속대로 나한테 폭로한 것뿐이야.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나쁜 마음이 있어서 당신을 속인 건 아니었어. 그냥 내가 전처랑 이혼하고 평생 혼자 늙어 죽을까 봐 우리 엄마가 내 동생한테 부탁한 것뿐이란 말이야. 야, 어머님 핑계 대지 마. 애초에 네가 애들 키우기 싫다고 했다며.
네가 전처랑 낳은 애들은 키우기 싫고 새로운 여자 만나서 다시 결혼을 하고 싶디? 지 자식도 책임 못 지는 인간이 무슨 가정을 다시 꾸린다고 그래? 너 처음부터 나 속인 거잖아. 나한테 이혼했다는 말 한 번도 한 적 없잖아. 너 이거 사기 결혼이야. 나한테 완전히 사기친 거라고. 그런데 제가 계속 큰 소리로 남편한테 따지자 점점 식당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고 있던 손님들은 카메라로 저희의 모습을 찍기도 하고 밥 먹기 불편하다며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나가는 손님들도 있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쩔쩔매면서 저한테 애원을 하더라고요. 여보, 제발 집에 가서 얘기해. 당신 때문에 손님들 나가는 거 안 보여? 나가든 말든 내 알바야? 난 너한테 속아서 결혼까지 하고 1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넌 지금 못 받은 고깃값 몇 푼이 아쉽다 이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가게 이미지도 나빠지니까 그렇지. 너 같은 인간이 운영하는 가게가 이미지가 좋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내가 진짜 살다 믿었던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초혼인 줄 알았던 내 남편이 애가 둘이나 있는 이혼남일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냐고. 여보, 내가 속인 건 정말 미안한데 당신이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어차피 애들은 양육비만 주면 내 동생이 다 키워준다고 했단 말이야. 당신은 그냥 그 애들은 신경 쓰지 말고 나랑만 잘 살면 된다고. 야, 지금 그게 애 아빠 입에서 나올 말이냐? 양육비만 주면 아가씨가 알아서 키워줄 테니까 넌 나랑 둘이서만 잘 살면 된다고? 야, 난 너같이 무책임한 인간은 필요 없어. 너 그동안 온갖 핑계로 아가씨한테 양육비도 안 줬다면서? 비싼 차에 비싼 시계 사면서 네 자식들은 눈에도 안 밟히디? 그래, 좋게 봐줘서 남자 혼자 애들 키우기 힘들었다고 쳐. 그래서 아가씨가 대신 키워주기로 했으면 적어도 기본 도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나 같으면 아가씨한테 고마워서 만날 때마다 절이라도 하겠다. 그리고 애들을 그렇게 맡겼으면 나한테도 솔직하게 얘기했어야지. 너 지금 이게 몇 명한테 죄를 짓고 있는 건 줄 알아? 나랑 아가씨 물론이고 네 애들한테도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여보,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제발 한 번만 봐줘. 어? 봐주긴 뭘 봐줘? 너 같은 인간하고는 한순간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지 자식도 나 몰라라 하고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만 일삼는 인간하고는 상종도 하기 싫다고.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는 그냥 남남으로 살자. 뭐 어차피 우리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그냥 헤어지면 끝이잖아.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헤어지자니.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들어? 너랑 나랑은 앞으로 남남이라고. 그러니까 다신 나한테 아는 척하지 마. 알았어? 여보, 여보. 저는 끝까지 애원하는 남편을 뒤로하고 고깃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사실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혼인신고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요즘엔 다들 애를 낳기 전까지 혼인신고를 안 하는 추세라길래 저희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한테 그렇게 퍼붓고 와도 화가 풀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저를 속인 시부모님한테도 따지기 위해 다음날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저 다 알고 왔어요. 아가씨가 키우는 하람이랑 하빈이 그 인간 애라면서요? 어떻게 가족끼리 다 짜고서 절 속일 수가 있어요? 저 하나 이런 식으로 바보 만드니까 재밌으세요? 어머,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 헛소린 도대체 누구한테 들었어? 누구한테 듣긴요? 아가씨한테 들었죠? 뭐야? 아유, 그놈의 기집애. 하여간 입만 살아선. 예, 그거 다 거짓말이야. 민주 개가 지오빨 질투해서 없는 말을 지어낸 거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그 인간한테도 맞다는 거 다 확인하고 왔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그 인간이랑 결혼해서 1년 동안 살았던 그 세월 어떻게 보상하실 거냐고요? 보상은 무슨,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살아가면 되지.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그래? 끝까지 사과조차 안 하는 시모의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더니 시누이가 떡하니 나타났습니다. 제가 시댁에 오기 전에 시누이한테 여기 온다고 미리 얘기를 해놨거든요.
신우인 들어오자마자 시모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엄마, 제발 이제 그만 좀 해. 언제까지 그럴 거야? 제발 인간답게 좀 살자고. 뭐야? 네가 여긴 왜 왔어? 그나저나 너 왜 쓸데없는 말에 짓거려서 네 새언니가 여길 찾아오게 해? 엄마, 그럼 언제까지 새언니를 속이려고 그랬어? 이건 애초에 새언니한테 못할 짓 한 거야. 오빠가 새언니랑 결혼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애들은 내가 키우더라도 우리 애들이 오빠 자식이라는 건 얘기를 해줬어야지. 도대체 언제까지 오빠 편만 들고 옳고 그른 거 생각 못하면서 살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가족 전부가 새언니 인생 망치는 거라는 거 몰라? 이 인생을 망치긴 뭘 망쳐. 그냥 다 같이 입 다물고 조용히 살면 되는 거지. 조용히 살면 된다고? 그럼 나중에 새언니가 알게 됐을 때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엄만 평생 동안 오빠만 챙기느라 난 뒷전으로 생각했으면서 이젠 오빠 때문에 새언니가 받을 상처는 생각도 안 하는 거지? 엄마, 내 인생 하나 망쳤으면 됐잖아. 왜 소중한 남의 자식한테 이런 식으로 하냐고. 나 그동안 오빠랑 차별하는 엄마 때문에 남 몰래 운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 나 솔직히 집에 올 때마다 가슴에 뭐가 얹힌 듯 불편하고 나 혼자만 외톨이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서러웠어. 그래도 우리 오빠 새로 시작하게 해주고 싶어서 애들 내가 키우겠다고 한 거야. 그런데 오빠는 양육비도 안 주고 엄마 계속해서 날 오빠랑 차별했잖아. 그런데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참고 살아야 돼? 나 솔직히 새언니한테 사실대로 불어버리고 싶은 적도 엄청 많았어. 새언니 볼 때마다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에 너무 미안했단 말이야. 나 이제 엄마도 오빠도 다 필요 없어. 엄마랑 오빤 날 그냥 부려먹기 좋은 종으로만 생각하지? 나 이제 그런 취급 안 당할래. 그러니까 엄만 그렇게 좋아하는 오빠만 옆에 끼고 살아. 알았어? 신우이가 펑펑 울면서 속에 쌓인 것들을 다 털어내자 시모가 충격받은 표정을 짓더군요. 그 모습만 봐도 그동안 신우이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살았는지 알겠더라고요. 시모는 다 포기한 듯한 얼굴로 그 자리에 주저앉더니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 내가 새아가 널 속인 게 다 맞다. 우리 아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랬어. 그래서 내 딸한테 부담인 줄도 모르고 게다가 새아가 네 인생을 망치는 줄도 모르고 그런 못된 짓을 하고 말았어. 미안하다. 이게 다 내 잘못이구나. 어머님, 어차피 이제 늦었어요. 저 그 인간이랑 헤어질 거예요.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그냥 갈라서면 그만이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앞으로는 착한 아가씨 괴롭히지 말고 아들 사람 만들 생각이나 하세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시댁을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저는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죠. 혼인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헤어지면 끝이었지만 남편한테 속아서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사실에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혼 부당 파기의 책임을 물어서 남편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사기 결혼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아직까지 소송 중이라 하루빨리 판결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이 모든 사실을 말해준 신우이한테 너무 고마워 감사의 보답으로 제가 줄 수 있는 액수의 돈을 준비해 신우이에게 건네줬습니다. 그런데 신우이는 극구 사양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새언니, 저 이 돈 절대 못 받아요. 물론 가족들이 극구 말려서 그런 거긴 하지만 저도 새언니를 속인 건 똑같잖아요. 우리 집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가 해결하는 게 맞는 거고 오히려 돈을 준다면 우리 집에서 언니한테 줘야 되는 거죠. 제가 언니한테 이런 거 받자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이거 받으면 저도 저희 집 식구랑 똑같은 사람 되는 거라서 절대 못 받아요. 새언니, 새언니는 좋은 사람이니까 언제든지 새 출발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오빠 같은 인간 말고 언니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거짓말도 하지 않는 그런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새언니, 다신 우리 가족도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집 방향으로 오줌도 누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가씨, 고마워요. 아가씨가 없었다면 전 아마 평생 소금에서 살았을 거예요.
난 아가씨가 1년간 나 속인 거 하나도 원망하지 않아요. 아가씨 몇 번이고 나한테 말해주고 싶어 했다면서요. 그나저나 아가씨는 이번 일로 가족들이랑 사이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오빠한테 소송해서 양육비 받아낼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하고도 연 끊어버리려고요. 그나마 절 차별하지 않고 키워주신 우리 아빠랑만 가끔씩 만나서 식사하는 정도로만 하려고요. 그리고 우리 애들도 저를 엄마로 알고 있으니까 영원히 제가 지킬 거예요. 새언니, 앞으로 새언니가 꼭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족으로 있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그날 저는 전 시누이와 끌어안고 서로를 다독여 주었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저희 가족들도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저희 아빠가 크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유, 뭐 그런 못된 놈이 다 있어.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다른 여자랑 새 출발하고 싶어서 여동생한테 맡기고 총각행세한다는 게 말이나 돼? 게다가 양육비도 한 푼 안 주고 애들한테 관심도 없었다고? 아휴, 안서방이 그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너랑 결혼시킨 게 후회된다. 너무 후회돼. 아빠, 나 그냥 평생 엄마 아빠랑 같이 살까 봐요. 요샌 결혼 안 해도 잘만 산대요. 그래. 또 그런 놈 걸릴까 봐 무서워서 너한테 다른 남자 만나보란 얘기도 못하겠구나. 그래도 잘했다, 상이야. 그런 놈 시원하게 차버린 거 정말 잘했어. 그 이후 저는 남편과 살던 집을 정리하고 친정에서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부모님이랑 시간을 오래 보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전 남편은 그때 제가 식당에 가서 난리를 친 이후로 거의 장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나 봐요. 소문이 너무 크게 나는 바람에 손님도 안 오고 거의 파리만 날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마 조만간 저한테 위자료도 뜯길 테니 돈도 잃고 일터도 잃고 아주 쪽박차게 생긴 거죠. 그러게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데 남을 속이고 이기적으로 구니까 이런 결말을 맞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요즘 유튜브 사연을 더 일찍부터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다면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뒷조사를 제대로 해봐야 된다는 걸 알았을 텐데 그걸 몰라서 이런 일을 당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제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께선 꼭 본인이 결혼하실 때나 아니면 자식들 결혼시킬 때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럼 전 여기서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